자, 이어서 우리는 16강입니다. 16강 교재 페이지 114쪽 문제 아래 30번입니다. 114쪽 아래 문제 30번. 이 내용들은 이미 앞에 우리가 15강에서 이론 강의 해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다만 잠깐 안내 말씀 드릴게요. 네, 오늘은 7월 28일입니다. 일단은 일일 핵심 정리가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거기 올라 있을 겁니다. 해답까지 다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충 자료를 갖다가 오늘은 7월 27일 못한 거 나머지 이따가 공부하면서 또 나머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28일 거 오늘 거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6층 이상인 공동택에 설치하는 승강기 설치 기준이다. 틀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항상 승강기는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항상 나올 수가 있어요. 먼저 10층 이상인 공동택의 경우는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된다. 맞죠? 건축법은 31m 넘는이죠. 건축법은 31m 넘는. 두 번째, 복도인 공동택은 한 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가 아닌데 이거 주의하세요. 100세대마다가 아니라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 인원수는 4층 이상 계산해가지고 매 세대당 0.2명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이어야 한다. 2번은 맞는 게 어렵면 맞는 규정입니다. 전에 이렇게 2번이 어려운 것이 나온 적이 있어서 넣은 겁니다. 맞고. 세 번째, 7층 이상인 공동택은 이삿짐 같은 거 나르려고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7층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층 이상으로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10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네 번째, 화물용 승강기 설치할 때 대수는 어떻게 되냐? 복도일 때는 100세대까지 한 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는 100세대마다 한 대씩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6층 이상인 공동택은 대당 6인승 이상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라. 이게 실무에서 주관식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앞에 6, 뒤에 6 적는 것이 실무에서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됩니다. 6 적는 거. 이것은 주택법이죠. 반면에 건축법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1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법령상 단지 내 도로다. 틀린 것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올라봐라. 1번, 공동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2m 이상 보도폭이 2m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게 틀렸네요. 인도폭은 1.5m 이상입니다. 1.5m 이상. 그래 틀렸다. 그리고 8m 이상이 아니라 10m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렸습니다. 앞에는 1.5, 뒤에는 7m 이상. 이렇게.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두 개가 틀렸습니다. 맞는 것도 해봐야 됩니다. 공부하는 거니까. 2번, 해당 도를 이용하는 공동택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는 그 길이가 35m 미만일 때는 폭을 4m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인가? 맞는 얘기인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단 막다른 도로가 얼마죠? 길이가 35m 미만이죠. 여기 이제 35m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이걸 쓰는 그 아파트 사람들이 몇 세대냐니까 100세대 미만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현관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현관 출입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여기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때 이 세대수 다 합친 것이 몇 세대 미만일 때 100세대 미만인 경우는 그때는 이 폭이 얼마 이상만 돼도 괜찮으냐? 이 폭이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m 이상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보도가 말이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도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높을 때 몇 cm 이상 높아야 되냐? 10cm 이상 높아야 됩니다. 근데 높이가 같으면 어떡하냐? 가림막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뚝 박아서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 한다든가 또는
거기다가 화단 같은 거 길게 해서 분리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옆에 높지 않을 때는 도로에 화단이나 짧은 기둥, 기타 이와 유산소를 설치해서 차도하고 구분되도록 해야 되고, 높이가 다르면 보도가 10cm 이상 높아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어린이들이 학원 차 타려고 또 뭐 헬스 뭐 이런 거 타려고 또 태권도 차 타려고 기다리는 곳이 있거든요. 몇 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는 이 어린이 통합버스 정차가 가능하도록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 안전부엌을 한 개에서 설치한다. 즉 500세대 이상일 때 학원차 같은 거, 유치원차 같은 거 쓸 수 있는 곳 1개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과속 방지턱 사이즈. 과속 방지턱 사이즈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그림 그려졌죠. 그림 그렸는데 높이가 7.5cm 이상 10cm 이하, 너비는 1m 이상이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도색하는데 어떻게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라 이렇게 돼 있죠. 형광 페인트로 칠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만 넣어봤습니다. 이어서 32번 주택건설 기준 등하는 규정 얘기할 때 1500세대일 때 관리사무소 최소 면적. 자, 1500세대 이사할 때, 1500세대일 때 관리사무소. 이 관리사무소 면적은 또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경비원이나 청소년 휴게시설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면적도 이 관리사무소 면적하고 똑같이 계산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32번 문제는 그 전에 실무에서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실무에서 같은 입자감이 공동토 실무에서 이런 스타일로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도 한번 계산해 봤을 거예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1500세대입니다. 자, 1500세대다. 일단은 기본이 몇 세대냐? 관리사무소는 50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소 둡니다. 그래서 일단은 50세대를 꺾습니다. 50세대를 꺾고, 그럼 나머지 몇 세대 남았죠? 1450세대 남았는데, 50세대에다가 기본을 얼마 주냐면 10제곱미터 줍니다. 10제곱미터를 주고, 나머지 1450이 있는데, 여기다 한 세대당 얼마씩 더해가느냐? 500제곱센티미터씩 더해갑니다. 그렇다면 이 수학은 단위가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500제곱센티미터를 뭐로 고치냐? 제곱미터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냐? 0.0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계산하고 여기 10 나왔고 여기 계산해 보니까 여기 얼마냐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72.5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7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다 합쳐서 얼마다? 82.5제곱미터다. 그러니까 이걸 옆으로 이제 수식으로 해도 괜찮은데 계산하면 10 더하기 1500 빼기 50 곱하기 0.05 이렇게 하면 여기 10 있고 여기 72.5가 되겠고 합치면 얼마다? 82.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말이죠. 식은 안 물어봅니다. 답만 맞으면 됩니다. 답만 맞으면 됩니다. 식은 맞았어도 답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답만 맞으면 됩니다. 최종 답만 여기 82.5 나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2번입니다. 자, 2항에 봤으니까 모두 같이 풀어드리냐 하니까 전기 용량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나왔던 거 전기 용량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전기 용량 실무에서 나온 적 있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기 용량 전기는 우리 지난번 15강 때 해드렸어요. 전기 용량 해드렸습니다. 보면은 기본이 3kW다라고 했어요. 바로 전에 보충자료 드렸습니다. 7월 27일자 보충자료 나오는데
기본이 3kW고 그다음에 이제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3kW 기본 주고 60제곱미터 초과할 때마다 10마다 60제곱미터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kW씩 더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보충 자료 우리 드렸어요. 자, 그걸 기원해서 그걸 기준해서 실무에서 나왔던 문제 한 4년 되는가요? 그래요. 5년 되는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85제곱미터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85제곱미터다. 이때 이 용량 얼마냐? 전기 용량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85제곱미터다) 전기 용량 얼마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3kW에 얼마를 준다? 그러니까 60세대에다 60제곱미터에 기본적으로 3kW 줍니다. 60을 해놓고 60제곱미터 해놓고 기본적으로 3kW를 줍니다. 그 다음에 10제곱미터마다 0.5kW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10 근데 여기 5가 남아요. 이렇게 되겠죠? 60, 70, 85 여기 0.5 주고 0.5kW 주고 0.5kW 주는데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근데 다른 건물은 뭐 어떻게 일반 건물, 일반 전기 거기서 몰라도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기준에 있어 아파트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를 어떻게 하냐? 이걸 무조건 잠태기는 똑같습니다. 5도 뭐로 친다? 0.5kW로 칩니다. 그때 모두 얼마일까요? 4.5kW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이거는 아파트 주택법상의 아파트 전기용량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를 이해하는 거니까. 일반 빌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따로 일반적으로 일반 빌딩 있죠? 일반 빌딩 그건 잘 모르겠고 이건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택건설 기준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주택법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관련해서 32번 관련해서 전기용량까지 계산해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33번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나온 겁니다. 주택법령상 바닥 충격은 성능등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인정받은 기관이 인정했던 제품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정기관은 이 바닥 충격은 성능 인정기관 누구한테 인정받았을까요?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누구한테 인정받았냐니까 국토교통부장한테 인정받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능등급 인증기관을 하고 그 인증기관이 제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정받은 기관이 제품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니까 모두 4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밑에 해설 잘 되어 있죠. 그 4가지 중에서 1번은 꼭 해야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방으로 인정받았다. 이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어쨌든 거기 비교해 보니까 뭐는 전혀 안 들어있습니까? 5번 인정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않았다. 그건 전혀 없거든요. 그건 전혀 들어있지 않죠. 전혀 그럴듯하지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 찾기는 참 편해요. 4개에다가 하나 그거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고 이제 이어서 34번 여기서부터는 주택공급 질서입니다. 투기 막는 겁니다. 34번부터는 투기 막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론을 한 다음에 투기 막는 이론 공부한 다음에 여기 오겠습니다. 자, 투기 막는 이론 앞에 몇 장을 보느냐? 94쪽입니다. 94쪽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해서 투기 막는 규정들입니다. 투기 막는 규정들이 된다 그 뜻입니다. 먼저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은 뭐냐? 이 업자가 말이죠. 사업자가 아파트 짓는 도중에 바로 짓기 전에 다 지은 다음에 그거 땅이나 그 아파트 같은 걸 갖다가 저당 잡아먹거나 팔아먹거나 증여하거나 뭐 등등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누가 손해보니까 입주 예정자 즉 분양받은 자가 손해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못된 행위를 하면 안 되느냐 봅시다. 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시기,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처일, 여기 시기고, 종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시는 이후 60일, 여기까지. 시기, 입자 모집 공고 승인처일, 종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시는 이후 60일, 요 사이에 다만 시기가 다른 거 있어요.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시기가 뭐냐? 가로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여기 시기입니다. 주택조합은. 그래서 종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후 60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입주인자, 즉 분양받자 동의 없이 밑에 기억니은 디귿 요거 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기억,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이 니은, 전세권, 지상권. 근데 이거 주의하세요. 부동산 임차권은 뭐라고 했냐? 그냥 부동산 임차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등기되는 그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임차권은 원래 채권인데 등기되면 채권의 물권화가 나가지고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니을, 디귿, 매매, 증여. 이건 소유권 넘어가죠. 이것도 안 돼요. 증여도 안 돼요. 공짜로 주는 것도 안 돼요. 증여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바로 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뭘 얘기하냐? 바로 밑에 보니까 사업체가 입주 이행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자, 아파트 다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요 날짜로부터 60일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기등기. 근데 이 사업체가 좀 악덕 사업체라서 이렇게 할까봐 등기부에다가 하지 말라고 부기등기 올려놓는 거예요. 저당자거나 그럴까봐. 즉, 부기등기 대상,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할 때 사업체 또는 해당 주택 대지가 사업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인자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목권을 설정하거나 제한목권을 알죠? 뭐 저당권, 시상권 이런 거 압류, 감류, 가처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다 부기등기 해놔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부기등기 해놔. 그래서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당 잡으려고 등기부를 딱 대봤더니 아, 요거는 안 되는 거다라면 부기등기 돼 있으니까 저당 안 잡아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근데 누가 할 때는 부기등기 할 필요가 없냐? 사업체가 누구일 때는 믿을만한 친구. 사업체가 누가 믿을만하냐? 거기 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또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거가 아니면 대지에다 어떻게 부기등기 합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럴 때는 부기등기 안 해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이거는 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기등기 예외 요거는 예외는 대지에 대해서 나오면 대지에 대해서 못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부기등기 하느냐? 3번.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중개사도 나왔고 우리도 나오는데 부기등기 시점. 대지는 언제 하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합니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이거 꼭 외우세요.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다만 대지가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한다. 요거 만약에 소유권 확보 못한 땅이 있으면은 주택조합이 할 때 이때는 입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마무리 소유권이 다 왔을 때, 땅에 대한 소유권이 다 넘어왔을 때 부기등기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올라가서 효력. 그래서 이제 부기등기 해놨는데도 누가 저당 잡았어요. 그럼 효력을 뭐로 주냐 보니까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공급시설 교란행위 금지. 아까는 업자였어요. 이건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이 아파트 분양하려고 탐나니까 거짓을 쓰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이 법, 주택법이죠. 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증서를 갖다가 또는 제의를 양도 팔아먹거나 양수 사들이거나 넘겨주거나 넘겨받거나 또 알선, 중개하거나 또 양도, 양수, 알선의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다 걸려요. 양도 걸리고 양수 걸리고 알선 걸리고 광고 다 걸립니다. 특별히 양도, 양수에 있어서 거기 괄호 열고 매매 걸려요.
증여도 걸려요. 공짜로 주는 것도 걸려요. 근데 이건 안 걸린다. 이거 잘 나와요. 이건 괜찮아요. 뭘까요? 상속 저당은 괜찮다. 상속 저당은 걸리지 아니한다. 그거 가르고 겁니다. 자, 광고 걸려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하게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 밑에 아셔야 돼요. 입주자 저축 순서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뭘까요? 청약통장. 청약통장 주고받고 하면 안 됩니다. 명의 빌려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세 번째, 조합원증, 조합원지위. 조합원 명의 빌려주면 안 된단 말이죠. 네 번째, 그 밖에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신문서, 건물 철거 확인서, 니은, 공공사업 시행에서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공공사업은 철거되면 이주하는 주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런 것도 남의 명의를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다 걸린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전매 제한. 이게 무단전매. 일정 기간 팔아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주택이든 입주자로 순전히 지위든 간에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데 몇 년 보면서 팔아먹지 말아야 되냐? 거기 10년 이내, 최고 10년까지 금합니다. 10년 이내인데 뭐가 안 되느냐? 매매도 안 된다, 증여도 안 된다, 그 밖에 권리 변동하는 거 다 안 됩니다. 근데 뭐는 봐주느냐? 여기 상속은 있잖아요. 전매 금지에 안 걸린 건 상속은 괜찮다. 상속은 괜찮은 거예요. 거기. 또 알선도 안 되고. 이때 전매 기간은 말이죠. 각각 달라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이 이제 기본세에는 그 표가 있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최근에 개정됐어요. 아주 복잡하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넘어갑시다. 96쪽 위에. 어쨌든 전매 금지되는 곳은 총 몇 군데냐? 모두 4군데예요. 4군데가 전매 금지된다. 1번 투기할지구의 주택. 여기 주택은 말이죠. 순수 주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 플러스 입주권이에요. 주택 플러스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 주택은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도 얘기합니다. 입자로 선정된 지위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되는 공급주택.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주의하셔야 돼요. 이따가 배우면 알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잘 나가는 데는 과열 지역이고 잘 안 팔리는 데는 위축 지역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있다. 과열 지역은 전매 금지 해버리고 위축 지역은 말이죠. 융자 같은 거 막 해줘요. 싸게 사라고. 여기 보니까 다만 법 63조 2 제1항 2호 이게 위축 지역이에요. 위축 지역은 굳이 전매 금지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는 뜻입니다. 제외된다. 1호가 과열 지역이에요. 그건 해야 되고. 그런 뜻에서 63조 2 1항 2호 요거는 제외된다. 위축 지역 제외된다.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정지역. 분양가 상한제 정지주택도 역시 전매 금지되는데 다만 거기 보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거나 수도권 아닌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거나 또 해지됐어요. 그 중에서 민간택지의 건설을 구간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전매 금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좀 봐준다. 그 단서는 봐주는 겁니다. 봐주는 건 뭐 그렇고 어쨌거나 분양가 상한제 일단 걸리고 봐주는 데도 있고. 네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민간택지가 됐죠. 이것도 역시 걸린데 다만 57조 2항 각고 주택 및 57조 2항 각고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예외 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예외 주택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 수급 사항 및 투기를 우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제한다. 한마디로 별로 뭐 특이 안 일어날 지역이다. 별 버리는 지역이다. 이럴 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들어가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 금지되지만 이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4개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제일 그 전매 금지 기간이 좀 짧은 데가 어딜까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맞춰봅시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물론 표로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짧은 것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전매 금지 기간이 짧은 것이 많은 데가 어느 1번, 2번, 3번, 3번 어디가 될까요? 4번입니다. 민간 택지니까 좀 비싸게 샀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빨리빨리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기등기. 그래서 전매 금지 하지 말라고 부기등기 해놓습니다. 팔아먹지 마, 중간에 팔아먹지 마 라고 부기등기 하는데, 어떤 것만 부기등기 하느냐 주의하세요. 4개 중에서 3번하고 4번만 부기등기 합니다. 3번하고 4번. 그러면 1번, 2번, 즉 토기과일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부기등기 안 합니다. 3번, 4번만 부기등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제도죠. 그래서 어디가 분양가 상한제 걸리느냐? 1번 공공택지에 지은 거. 공공택지 지은 건 다 걸려요. 공공택지에다 지었다 다 걸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런데 2번 공택지가 아닌 거. 여기는 말이죠.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걸려요. 공택지가 아닌데 그걸 뭐라 하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불러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 걸립니다. 2번은 공택지가 아닐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 걸려요. 그거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적용의 배제. 분양가 상한제 봐주겠다. 분양가 상한제 봐줍니다. 어떻게 봐주느냐? 거기 3개라 됐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인데 4번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어떻게 봐야 되냐? 7월 27일자 보충자료입니다. 7월 27일자 보충자료 8페이지. 7월 27일자 보충자료 8페이지 위에 밑에 8페이지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페이지 밑에 보니까 페이지 97 위에 괄호 2 적용 배제 밑에 3 밑에 4를 추가한다.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게 뭐냐?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겁니다.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가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다. 구체적으로 기업, 도시 및 중앙지역법상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니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다라고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개 봅시다. 나머지 3개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거 다시 1번부터 봅시다. 도시형 생활 때 안 걸립니다. 원룸 같은 안 걸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서 지은 거 안 걸립니다. 또 올라갑시다. 관광특구인데 크기가 얼마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 이것도 안 걸립니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예외는 총 몇 가지다?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정. 이거 시험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정 시험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엇이 무엇보다 높은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여기가 투기과일 지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을 하는 지역이 뭐냐면 투기과일 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정책 심의 거쳐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놓고 밑에 거 이제 이거 넣어놨어. 작년에 이거 넣어놨었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나왔어요. 작년에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보충학습 여기서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정한 지역이 뭐냐? 투기과일지구인데 투기과일지구에서 하나, 둘, 셋, 요 세 개, 요 세 개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정의적 지정 대상이다. 먼저 1번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적, 2배를 초과한 적,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2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적,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에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보통 5대1이고 공유주택 규모는 10대1, 보통은 5대1, 공유주택 규모는 10대1을 초과한 적, 이렇게 꼭 아시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작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따 풀겠지만 작년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또 이론을 좀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을 좀 더 보충해 드립니다. 7월 27일자입니다. 7월 27일자 보충도 해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더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27일자 8페이지 밑에 아까 봤죠? 8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페이지 97 아래 공란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 자, 조정대상 지역 요즘 뜨고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뜨고 있습니다. 요놈이 뜨고 있어요, 좀.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뭘 거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데 이때 이 경우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지역, 동그라미 1이 뭐냐? 조정대상 지역은 과열지역 있고 위치지역이 있습니다. 과열지역 있고 위치지역인데 1번은 과열지역이에요. 과열지역에 해당할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 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범위라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1번이 보다 과열지역이에요. 막 뛰는 지역이에요. 2번은 뭐냐? 위축지역이에요. 막 미분양이 되게 막 넘치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전매금지 어디 한다고 그랬죠? 1번 한다고 그랬죠? 2번 안 한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지정 절차. 시험지 잘 나옵니다. 누가 지정할까? 시도지사 아닙니다. 시험 문제 시도지사라고 재작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데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드립니다. 미리 시도지사 의견 든다. 시도지사는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관입니다. 그다음에 해제. 요거 새로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년마다 검토하냐면 반기마다 검토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수립해가지고 반기마다 이거 어떡하지? 해제할까 유지할까를 갖다가 재검토합니다. 반기마다. 이때 해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조정 대상 지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구, 구청장은 보니까 자기네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안정됐다. 그때는 누구한테? 지정권자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제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번. 이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며칠 내? 주거정책심의를 거쳐서 40일 내 해제비를 결정하고 다시 통보해주면 돼요. 해제된다, 안 한다. 40일 내. 5번째. 요것도 시험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결정이 났냐? 그냥 유지할 거야? 이렇게 난 거예요. 그냥 유지할 거라고 그 시도의사, 시장구청장 통보했거든요. 그러면 시도의사, 시장구청장은 열받잖아요. 한 2달 있다가 또 다시 해주세요. 또 유지해. 그럼 한 달 있다가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이로 몇 개월 내에는 6개월 내에는 같은 이유로 해제 요청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은 굉장히 아주 귀찮죠. 6개월은 같은 사이로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나와요. 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 넣어놨고, 다음 투기과일지구. 투기과일지구는 가장 역사가 깊은 거예요. 이거 투기과일지구는 진짜 제가 20몇 년 됐지만 그때도 투기과일지구 있었어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20여 년 전인데 투기과일지구하고
토지거래 허가. 요건 그때도 있었거든요. 자, 투기 가지고 투기 우려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근데 주의하세요. 여기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합니다. 시도의사도 들어갑니다. 시도의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거정책 심의 거친 다음에 투기할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게 되는데 이때 투기할지구도 역시 최소한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지역 단위로 지정해야 될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 후반부 문장은 새로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놓고 시군구 이거는 새로 들어간 겁니다. 자, 어느 지역을 지정할까?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인데 어느 지역을 할까? 투기할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먼저 투기과열지구 주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두 번째 주택가격 상승률 이런 거 가로쳐놓고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쳐놓고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가로쳐놓고 나온 적이 있어요. 주관식.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빼먹고 삼탕, 재탕 막 해먹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그 지역의 초액경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 우려원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곳을 갖다가 투기과열지구로 정하게 됩니다. 자, 10쪽 갑시다. 지정 절차. 그래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할 때는 미리 누구 의견 듣고 시도의사 의견 듣고 이때 그 의견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돼요. 해제 1번 원칙 이제 지정사유가 없어졌어요. 해제되겠죠. 두 번째 재검토 이거 똑같아요. 주의하세요. 바로 기본소 나오거나 교재 문제집에는 1년마다로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개정되기를 7월 14일자로 7월 14일 시행인데 반기마다가 1년마다가 아니라 반기마다로 개정됐습니다. 7월 14일 시행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반기마다로 공부해야 돼요. 반기마다. 1년마다가 아니에요. 기본서 1년마다를 반기마다로 고쳐야 됩니다. 누가하고 똑같이 조정 대상 지역과 똑같죠. 조정 대상 지역과 똑같이 반기마다 거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제하다 싶으면 해제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해제 요청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조정 대상 지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누구한테 지정권자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한테 풀어주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풀어주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똑같아요. 40일 내 내부적으로 40일 내 주거정책 심의 거친 다음에 풀어줄까 말까를 갖다가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근데 안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억울하죠? 계속 할까봐 안 풀어준다고 했으면 그 밑에 6개월 이내는 같은 사유로 해지 요청은 안 된다. 6개월 이내 똑같습니다. 조정대상자하고 똑같이 6개월 이내는 같은 이유로 또 풀으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리모델링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나왔네요. 리모델링 보여요. 리모델링 허가 기준입니다. 11쪽에 표가 있죠. 동의 비율. 리모델링은 세 친구가 합니다. 리모델링은 모두 세 친구가 하게 돼 있어요. 1번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2번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주도적으로 하고 3번은 입대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건 리더가 달라요. 1번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 2번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 3번은 입주자 대피. 그런데 말이죠. 자, 각각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때 거기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할 때는 얼마 찬성해야 돼요?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돼요. 100%.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입대위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입대위가 주도할 때 또 얼마 동의 받습니까?
여긴 소유자 전원 동의받는다. 소유자 전원 동의. 소유자.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입주자 대표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다. 주최를 한다. 소유자가 100명이다. 세대수가 100명이다. 몇 명 동의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100명이죠, 100명. 이렇게. 그거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번, 3번은 100% 동의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단지는 보통 어떻게 한다? 2번에 조합 만들어서 해요. 조합은 100%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조합 만들 때 이미 조합 만드는 요건을 앞에서 배웠고 그 만들어진 조합이 다시 리모델링 하려면 또 동의받아야 돼요. 일단 결의해서 조합 만들었죠? 그건 달라요. 별로네요. 그 만들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아가려면 이렇게 동의받아야 돼요. 전체 75%, 각동 50%.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75%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이건 이제 리모델링 동의받아가는 요건입니다. 조합 만드는 요건이 아닙니다. 조합 만드는 요건을 이미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합이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 이렇게 동의받아야 돼요. 전체 75%, 각동 50%. 한 동만 할 때는 75% 이상 동의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 것인가? 1번, 2번, 3번. 누구한테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가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간다. 리모델링 기본계 가운데 11조.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 리모델링 기본계 잘 나와요. 이거 쉽게 나올 때는 점수 주려고. 누가 수립하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몇 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 이거 내용을 읽어보세요. 기억년 이걸 읽어보시고.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감이 우리가 적다. 그때는 수립 안 해도 괜찮다.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뭐와 연결되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우는 겁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우는데 이분 보니까 늘어나도 별 어렵지 않겠다. 복잡하지 않겠다. 그럴 때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근데 동일하게 3번. 시장도 수립할 수 있어요. 시장은 수립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 시장은 수립할 수 없습니다. 왜? 위에 보니까 대도시장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도 가만히 보니까 세대수 증가 리모하니까 복잡해질 것 같아. 그럴 때는 도의사가 야, 너 일반 시지? 너 원래 안 해도 되는데 복잡할 것 같다. 야, 너 대도시가 아니지만 수립해야 되겠어. 이럴 때는 수립해야 됩니다. 도의사가 인정할 때는 대도시가 아닌 시도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이 3번이고 기준 방법 누가 정하냐? 이것도 나왔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다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느냐? 5년마다. 이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런 거 꼭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점수 줄 때 이거 잘 나와요.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 이거 이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 리모델링 지원센터 한 번 나왔는데 누가 이 지원센터를 갖다가 운영하는가만 알면 돼요. 누가 운영합니까? 올라가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영하는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최근에 중개사 같은 데서 좀 나오고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은 그래서 해놔야 돼요. 혹시 미꾸라지처럼 나올까 봐 해놔야 되는데 일단 주택상환사채가 뭐냐? 그 사채를 돈 주고 산 사람한테 주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원칙으로. 그 사채권자한테 주택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사채권자가 나 아파트 싫어요. 뭐 종합부동산세 골치 아프고 이 주택 골치 아프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현금으로도 이자 붙여서 줄 수도 있어요. 원하면. 자, 누가 발행하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등록사업자는 조건이 깐깐해요. 바로 이거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받아야 돼요. 등록사업자는. 그래가지고 발행권자는 누구한테 승인하느냐?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장 승인 넣습니다. 발행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 방법입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방법. 발행 책임.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지에서 줘야 돼요. 당연하죠. 주택지에서 줘야 되는데 다만 사채권자가 원할 때는 현금, 이자 붙여서 현금 줄 수도 있어요. 대항력. 이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명의 변경해야 돼요. 취자, 성명, 주소를 사채문에 기재하고 취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해야 돼요. 왜? 기명직권이니까. 민법에서 무기명채권은 전유만 이전하면 되잖아요. 민법에서 무기명채권은 전유만 넘기면 되지만 이게 기명이기 때문에 대항력권을 취득해야 돼요. 세 번째, 주택으로 돌려주는 기간, 사채 사용 기간입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이 3년은 사채 발행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까지, 분양계약 체결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년 더 걸려요. 다음, 사채 양도. 사채를 남한테 남기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채를 남한테 남기려면 아파트를 전매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해약이 원칙으로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해외에 나간다든가 그럴 때는 할 수도 있어요. 효력. 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돼 버렸어요. 그럼 발행해 놓은 거 책임 안 지냐? 책임져야 돼요. 설사 등록사업자가 말소됐어도 자기가 이미 발행해 놓은 건 책임져서 아파트 지어줘야 돼요. 영향이 없다. 7번째, 상법 적용. 이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법, 주택법에 놓고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상환사채, 거기 다시 표를 만들었는데 뭘 좀 봐야 되냐? 기타를 봐야 돼, 기타.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할 때는 조건이 깐깐합니다. 한국도시주택공사는 그냥 발행하는데 등록사업자는 깐깐합니다. 첫째,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받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입니다. 원래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죠? 3억 원 이상이죠. 근데 5억 원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요, 개인은 안 돼요. 개인은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만 됩니다. 5억 이상. 다음에 건설업 등록해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수익이 300호 이상 이하 되고 발행 규모는 얼마큼 발행할 수 있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건 따로 외워놔야 돼요. 이어서 5번째, 협회. 협회는 뭐 누가 있냐면 건설을 하고 대지를 갖다가 그 모임입니다. 등록사업자, 주택건설 사업하거나 대지중 사업하는 그 등록사업자 모임이 주택사업자 단체고 이를 협회라고 합니다. 협회라고 하는데 이때 민법 준용 규정 13조. 이 협회, 주택사업자 단체는 말이죠. 이법, 주택법에 놓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을 시행합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이 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속한다 하면 틀립니다. 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속한다 하면 틀리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만 준용한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토지 임대부 분양택. 잘 나오죠? 최근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연달아 나왔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택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중개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첫째, 토지 임대 분양택 뭐라고 그랬죠? 토지는 시행자가 갖고 있고 건물은 분양반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건물 분양반자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한테 토지 사용료, 즉 임대를 내야 돼요. 보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임대차 기간은 40년이다. 원래 민법상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죠? 몇 년이 최대한으로 돼 있죠? 민법상 임대차 기간 몇 년이 최대로 돼 있죠? 좀 어려운 질문 했어요, 제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얼마죠?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제한이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제한 없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많이 줍니다. 40년입니다. 왜? 아파트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아파트가 올라갔을 동안 해야지 10년 하면 10년 만에 야 철거해 그러면 안 되니까 40년 줍니다. 40년. 근데 연장도 할 수 있어요. 연장도 어떻게? 그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 건물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는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80년이죠? 80년까지 서 있을 수 있어요. 계약기간이. 80년 동안. 근데 이건 이제 최대한으로 이거 법에서 마련한 것이고 사실상은 40년도 안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아파트 40년 되기 전에 벌써 20년쯤 지나게 되면 뭐 얘기 나온다? 재건축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40년도 다 못 끝내고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넉넉하게 하죠. 40년, 80년 이렇게 해놨네. 그 다음에 2번이 핵심이에요. 2번이 핵심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공부한 자가 임대차 계약했으면 이게 채권이잖아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 걸로 본다? 지상권, 물건이 설정된 걸로 본다. 지상권, 용의 물건이 설정된 걸로 본다.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본다. 강한 효력을 주는 겁니다. 지상권은 배타적 효력이 있죠. 강한 효력을 준단 말이죠. 임대차 기간 동안에 지상권이 설정됩니다. 이거 시험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계약 체결하려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왜? 누가 갑질할까봐. 사업 시행자가 그 건물 분양받는 자 갑질할까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네 번째, 임대료 올리는 거. 임대료 몇 년 동안 못 올리냐? 한 번 약정했으면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정액할 수 없다. 2년이 지나기 전에 못 올립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몇 년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몇 년이면 올릴 수 있죠? 1년이죠? 거기 1년 지나면 올릴 수 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분의 1, 1년 지나면 올릴 수 있는데 여기는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야 올릴 수 있고, 이때 이 법 규정 순서, 이 법, 주택법 정하지 않았으면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할법률 민법 순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할 2번, 재건축. 이거 주의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재건축을 합니까? 기간 중에 재건축을 합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도 알고 있어요. 40년 되기 전에 재건축을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되기 전에 재건축하면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법으로 잘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이 토지 임대 분양택은 누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다른 데도 훨씬 잘 만들었어요. 법을 잘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도 엉망 만들었는데 이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0년 채우기 전에 만약에 재건축한다. 그때는 어떤 걸 따라가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부터 49조까지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서 재건축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 집합금법에서는 얼마 동의받아야 되죠? 재건축할 때? 이따 배우겠지만, 나중에, 지금 얼마 동의받죠?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결의입니다.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하고 달라요. 집합관법은 그냥 5분의 4. 정비구역 안 해도 괜찮은 게 한꺼번에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동의받으면 됩니다. 동의받아가지고, 이 재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재건축 끝났어요. 보통 이럴 때 뭘 만들어서 하냐면 조합 만들어서 하겠죠. 이때 조합을 만듭니다. 보통 재건축 조합. 이 재건축 조합 말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재건축 조합하고 달라요. 도정법상 재건축 조합은 법이네요. 이건 법인이 아니에요. 그냥 대강 모임인 겁니다. 어쨌거나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이제 재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때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이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말이죠. 배 아파가지고 야 재건축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허락을 해줘야 돼요. 시행자는 요 토지 소유자는 이 재건축하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되고 내려가서 재건축했어요. 그러면 이게 재건축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재건축했잖아. 요거 그러면 DNA가 뭐냐? 이제는 완전한 분양택이냐? 그래도 토지 임대 분야 그 뜻입니다. 재건축에도 이 하드웨어만 재건축한 것이 소프트웨어는 그래도 뭐다? 토지 임대부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도 똑같이 토지 임대부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를 내야 돼요. 건물만 세게 된 것이지. 그 뜻입니다. 다만 그리고 이 경우에 재건축택의 준공 인가일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하고 재건축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의 임대차 기간이 관한 계획에 설정을 본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조합 만들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합원들이냐면, 조합원들이 요걸 이제 아파트를 갖게 된 거거든요. 신분이 좀 변했어요.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건데, 얘하고 조합원들하고 이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그럼 계약 맺어야 되느냐? 토지 임대로 계약 맺느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옛날에 계약한 거. 옛날에 계약한 거 그대로 유예해서 다시 계약 맺을 필요가 없어요.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다시 계약 맺을 필요가 없고, 이미 옛날에 계약 맺어놨잖아요.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그 얘기가 바로 밑에
임대차 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본다. 옛날 거 그대로 써먹습니다. 마지막. 근데 이 재건축해 보니까 조합원들이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야, 이거 대지도 우리 게 되면 좋겠다. 자, 우리 조합원 총회합시다. 돈 모아서 대지 사버립시다. 그래서 A가 팔아먹었어요. 시행자가 대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토지 임대 분양택이 이제 정식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제 정식 분양택 될 수도 있죠.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토지 임대부 매우 중요하죠. 올해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올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를 끝내고 이제 17강에서는 이제 여기에 관련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몇 쪽을 하게 되냐면 17강 116쪽 34번 들어가면 되겠죠. 1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